이 이야기는 진짜로 있었던 실화야. 그 해외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범죄사에 있어서 가장 소름 돋는 미제 사건 중에 하나로 남아있지. 때가 1946년 텍사스 그리고 아칸소 경계에 있는 텍사카나라는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야. 지금부터 한 거의 8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 범인을 못 잡았어. 1946년 2월 22일 밤이었어. 그때가 아마 금요일 밤이었지. 지미 홀리스라는 25살 청년이 19살 여자친구 메리 진 렐이랑 영화 데이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. 그 막 요즘도 그렇잖아. 연인들이 데이트 끝나고 차 안에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. 그때도 이제 그런 장소를 러버스 레인이라고 불렀대. 근데 이 러버스 레인에서 이 커플이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한 10분쯤 있었을까? 갑자기 누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거야. 그 지미가 창문을 내리려는 순간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췄어. 지미는 깜짝 놀랐지.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. 그 손전등을 비춘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하얀색 천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있었대. 그리고 눈 부분만 뚫려 있고 그 마치 포대자루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걸 쓰고 있었는데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어. 그러고 나선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대. 널 죽이고 싶지는 않아.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. 라고. 근데 그 목소리가 참 이상했대. 그 뭐라고 해야 될까? 진짜 완전히 좀 미친 사람 같은 느낌?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. 지미랑 메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. 차 밖으로 나왔지. 그리고 그 마스크 쓴 남자가 지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? 바지 벗어. 지미가 당황해서 주저하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권총 손잡이로 지미 머리를 겁나 세게 내리쳤어. 한 번, 두 번. 그 메리가 나중에 말하길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마치 총소리인 줄 알았대. 근데 실제로는 지미의 두개골이 금이 가는 소리였지. 두개골이 두 군데나 쪼개졌어.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메리는 돈이라도 주려고 지미의 지갑을 꺼내서 보여줬어. 돈 가져가세요 이러면서. 근데 그 남자는 돈에 관심이 없는 거야. 근데 갑자기 메리를 때리고는 뛰어! 라고 소리를 치는 거야. 그래서 메리는 갑자기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 막 그 남자가 쫓아오는 거야. 그리고 다시 잡아서는 권총 총구로 메리를 성폭행했어.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. 근데 다행히 그때 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지나가는 게 보였나 봐. 그래서 그 남자가 갑자기 미친 듯이 도망쳤어. 그리고 메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한 반마일 정도를 뛰어서 가까운 집에 도착했어. 그리고 도움을 청했고 지미도 정신을 차려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얼른 경찰을 불렀어. 그렇게 둘 다 살았지.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야. 한 달쯤 후인 3월 24일 이번에는 리처드 그리핀이라는 29살 남자와 17살 폴리 앤 무어라는 커플이었어.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. 이 둘도 한적한 시골길에 차를 세워놨었어. 근데 다음날 아침에 발견됐는데 둘 다 머리 뒤통수에 총을 맞고 죽어 있었어. 32구경 권총으로 쏜 거래. 피가 차박 땅바닥에도 있는 걸 보니까 밖에서 죽이고 다시 차 안에 집어넣은 것 같았고 경찰은 처음엔 이 사건이 그 짐이랑 메리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지 확신을 못했거든. 근데 머지않아 확신하게 됐지.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13일 토요일 밤이었어. 그 베티 조 부커라는 15살 소녀가 있었어. 이 아이는 진짜 모범생이었대. 그 학교 밴드에서 색소폰 연주도 하고
성적도 최상위권이고 각종 상도 막 엄청 많이 받고 그 한때 그 리틀 미스 텍사카나라는 미인 대회에서 상도 받았어. 그러니까 완전히 만능 엔터테이너였지. 그날 밤 그 베티 조는 밴드 연습을 마치고 16살 남자친구 폴 마틴이 데리러 왔었어. 근데 폴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고등학생이었지. 그렇게 둘은 스프링 레이크 공원 근처로 드라이브를 갔어.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 30분쯤에 폴의 시체가 공원 입구 도로 옆에서 발견됐어. 그 총을 무려 4방이나 맞았대. 코를 관통한 총알, 등에서 갈비뼈를 관통한 총알, 그리고 오른손, 목 뒤까지. 그리고 여자친구 베티 조는 한 5시간 후쯤에 발견됐어. 폴의 시신에서 거의 한 3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지. 얼마나 무서웠을까. 살려달라고 막 도망치다가 3km를 죽어라고 뛰어서 도망쳤는데 결국엔 잡혀서 얼굴이랑 가슴에 총을 맞고 죽은 거야. 그리고 성폭행도 당했고. 그 경찰이 탄피를 조사해봤더니 한 3월쯤에 그 그리핀이랑 무어를 죽인 그 총이랑 같은 총이었던 거야. 그제서야 경찰도 깨달았지. 아, 연쇄 살인범이구나. 그때 도시 전체가 공포에 떨기 시작했지. 베티 조가 죽고 나서 텍사카나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. 왜냐면 이 친구가 워낙에 착하고 진짜 유명한 아이였거든, 연예인처럼. 그때부터 학교는 수업을 조기에 끝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어. 그리고 지역 신문에 이 범인한테 이름을 붙였어. 팬텀 킬러라고. 정말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니까.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. 총포상에서 총이 동이 났대. 다들 집에 총을 사두고 밤만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어. 해가 지는 걸 두려워하게 된 거지. 바로 그 팬텀 킬러를. 어떤 사람들은 집 주변에 막 그 철사 있잖아, 철망을 치고 거기에 뭐 냄비나 프라이팬을 달아놨어. 누가 다가오면은 그 소리가 나게. 총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침대 양쪽에 총을 놓고 잤고, 아이들은 부모님 바로 옆에 침대 바닥에서 재웠고,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들이 매일같이 출동했어. 뭐 아칸소 주 경찰도 왔고 FBI까지 왔지. 언론도 전국에서 몰려들었어. 그러니까 완전히 작은 도시가 엄청 조용했던 그 시골 마을이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야. 그러고 나서 5월 3일 금요일 밤 사람들은 이제야 좀 안심하기 시작했어. 한 달이 지났는데 뭐 아무 일도 없으니까. 근데 그 5월 3일 금요일 밤에 버질 스타크라는 36살 남자가 있었어. 근데 그날 밤 그는 농장 집에서 안락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어. 그리고 부인 케이티는 옆방에 있었고. 근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났어. 닫힌 창문 너머에서 누가 총을 쏜 거야. 아마 한 창문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. 그리고 버질 스타크는 바로 머리띠 쪽에 총을 맞고 직사했어. 부인 케이티가 비명을 막 지르면서 달려나왔지. 그때 또 총소리가 나면서 케이티 얼굴에 총알이 박혔어. 한 번, 2번. 입 주변을 맞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. 케이티는 피를 흘리면서도 뒷문으로 뛰쳐나가 이웃집까지 달려가 살았어. 이번에는 22구경 소총이었어. 그 이전 사건들이랑 총이 달랐지. 그래서 처음엔 이 경찰도 이게 같은 범인인지 확신을 못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건을 팬텀 킬러 사건에서 제외를 시키기도 했어. 근데 생각해봐. 같은 도시에서 한 10주 동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. 이게 그 우연일 리가 없잖아. 결국에는 집중 수사가 시작되면서 한 명의 용의자가 용의 선상에 떠올랐어. 유엘 스윈이라는 남자였는데 전과자였어. 뭐 차 도둑질에다가 위조 지폐, 강도, 폭행, 범죄 경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.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살인이 일어나기 전날 밤마다 항상 차 도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야. 그리고 그 차들은 나중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고 1946년 7월에 경찰이 도난 차량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났어.
그 여자가 바로 그 스위니의 부인이었어. 경찰이 잡아서 신문하자 그녀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대. 바로 그 용의선상에 있었던 그 남편이 살인을 저질렀다고. 그리고 자세한 내용까지 싹 다 알고 있는 거야. 어디서 총을 버렸는지,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까지.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. 미국 법에서는 그 부부간의 법정에서 서로에게 그 불리한 증언을 강제로 이렇게 막 시킬 수가 없거든. 그래서 스위니 부인이 법정에서 그 증언하기를 거부하니까 검찰이 그런 부인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하지 못했던 거야. 그래서 결국 스위니는 차 도둑질 혐의로만 감옥에 갔고, 그리고 1990년대까지 살았어. 죽을 때까지 스위니 본인은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대.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석 수사관 2명은 죽을 때까지 스위니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했대. 근데 증거가 없는 거야. 그래서 결국은 증명을 할 수가 없었어. 그 후 팬텀 킬러는 5월 3일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. 그리고 6월이 왔고 여름이 왔지. 뭐 언론도 다 떠났고 레인저들도 다 돌아갔어. 근데 이게 진짜 더 무서운 거 아니냐? 응? 범인이 잡혔다는 확신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야. 뭐 그냥 뭐 만족해서 그만둔 걸까? 아니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 걸까? 아니면 죽은 걸까? 감옥에 간 걸까? 스위니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. 그리고 후에 어떤 연구자들은 그 희대의 킬러 조디악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, 아니 많다고 얘기를 했어. 조디악도 연인 커플들만 골라서 공격을 했거든. 아니면 혹시 그 같은 사람일까? 아니면 조디악이 팬텀 킬러를 따라한 걸까? 하여튼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그렇게 모든 사건이 마무리됐지. 그때 그 사건은 당시에 지미 홀리스와 메리 진 레리는 살아남았지만 그 이후에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고, 특히 메리는 자기가 본 그 범인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평생 괴로워했대. 그 마스크 때문에. 리처드 그리핀 29살, 폴리앤 무어 17살, 폴 마틴 16살, 베티 조 부커 15살, 버질 스타크 36살.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데이트를 했거나 집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을 뿐이야. 근데 그날 밤 팬텀 킬러가 나타났지. 그리고 여기서 남겨진 미스터리가 있는데 거의 8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있어. 텍사스 그 공안부는 이걸 텍사스 역사상 첫 번째 미제 살인 사건이라고 불렀대. 1976년에 해질녘을 그 두려워한 마을이라는 영화가 나왔어. 근데 그 영화가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야. 그 영화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과 허구가 같이 막 섞여버린 거야. 그 영화에서는 트롬본으로 사람을 찌르는 장면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거든. 근데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아 진짜로 그렇게 살인을 했구나라고 믿게 된 거지. 지금도 그 텍사카나에 가면 매년 10월에 야외에서 그 영화를 상영한대. 스프링 레이크 공원에서 바로 폴이랑 베티조가 죽은 그 공원에서 말이야.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즐거워해. 팝콘도 먹고.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소름 돋지 않아? 그 자리에서 실제로 16살, 15살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팝콘을 먹으면서 다들 웃고 떠드는 거야. 어쨌건 이 이야기는 완벽한 실화야. 지금도 FBI 그 파일에 남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.